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3조 달러가 넘는 현금을 쌓아두는 이유가 뭘까요? 대형 헤지 펀드들이 방어 태세로 전환하는 이유는요? 그들은 뭔가를 알고 있어요.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 부자들은 지금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친 듯이 현금을 모으고 있어요. 둘째, 빚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셋째, 다음 기회를 위해 공부하고 있죠.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희망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라고요. 경제가 알아서 회복될 거라고요.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어떤 사람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들 겁니다. 집값이 반토막 나고 평생 모은 돈이 증발하고 일자리를 잃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잡을 겁니다. 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역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경제 위기는 부를 없애지 않아요. 단지 주인을 바꿀 뿐이죠. 준비 안 된 자에게서 준비된 자에게로요. 오늘 이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어느 쪽에 설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뭔가 불안한 느낌 받아보셨나요? 뉴스를 보면 경기 침체 소식이 가득하고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비싸고 실업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주변에서 채용 동결 얘기가 들리고 친구 중에 해고당한 사람도 생겼을 겁니다. 아직 대형 사고는 안 터졌어요. 그저 작은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보일 뿐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역사를 보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경제는 대략 18년에서 20년마다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1929년 대공황, 1970년대 오일 쇼크,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보이나요? 주식 가격이 기업의 실제 가치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이 격차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정부 부채는 통제 불능이고 기업들은 싼 빚으로 겨우 버티고 있죠. 소비자 빚도 한 세대 전에는 상상도 못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제조업은 이미 후퇴하고 신용카드 연체율은 급증하고 있어요. 모든 경고등이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진짜 돈을 아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나요? 조용히 현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자들도 방어 태세로 전환했어요. 그들이 멍청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뭔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경제 위기 때 부자가 사라질까요? 절대 아니에요. 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주인이 바뀔 뿐이죠. 2008년을 보세요. 수백만 명이 파산하는 동안 누군가는 평생 쓸 재산을 만들었어요. 모두가 팔 때 샀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금을 모으는 겁니다. 위기 때 현금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이 급하게 팔아야 할 때 당신만 살 수 있으니까요. 2006년, 2007년에 현금을 모았던 사람들이 2008년, 2009년에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똑똑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준비했을 뿐이죠.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현금이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한 달치 생활비도 안 됩니다. 한 달이요. 직장을 잃으면 바로 위기 상황에 빠지는 거죠. 신용카드 빚을 쌓고 은퇴 자금을 깨고 급한 불 끄느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게 수년 동안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무책임해서가 아니에요. 경기가 좋을 때 여유 자금을 만들어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6개월에서 12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모아야 합니다.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위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정 조치예요. 현금은 산소와 같습니다. 없으면 질식해요.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죠.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출을 최대한 줄이세요. 안 쓰는 구독 서비스는 전부 취소하고요. 필수적이지 않은 구매는 미루세요. 올해 휴가도 건너뛰어야 할 수도 있어요. 영원히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동안만 현금 모으기를 부업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통장에 그 돈이 쌓여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지금 당장 뭘 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비상금의 진짜 힘은 따로 있어요. 위기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기회 때도 쓸 수 있거든요. 모두가 공황 상태에서 급매로 내놓을 때 당신은 여유 자금이 있는 겁니다. 해고된 유능한 사람들을 프리랜서로 고용할 수도 있고요.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살 수도 있습니다. 위기 때 현금은 방어만이 아니라 공격 무기예요. 단, 지금 미리 만들어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입원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당신이 속한 산업, 다니는 회사, 맡은 역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해요. 경기 순환에 민감한 업종인가요? 예산 삭감시 먼저 잘리는 직무인가요?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나요? 아니면 싼 자본에 의존하고 있나요? 불편하지만 꼭 해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취약한 위치에 있다면 지금 행동하세요.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절박해지기 전에 네트워킹을 시작하세요. 급여의 일부라도 대체할 수 있는 부수입원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패닉이 아니라
단일 실패 지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거예요.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느껴지더라도 다른 수입 방법을 만들어두면 심리적으로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필요하면 다른 방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자신감이 직장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바꿔놔요. 두려움이 아니라 강점에서 일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빚입니다. 지금 고금리 빚을 지고 있다면, 특히 신용카드나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재정 비상사태로 봐야 해요. 불황이 와서 돈이 빠듯해지면 그 빚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거든요. 필요할 때 현금 흐름을 빼앗아 갑니다. 선택지를 제한하고요.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생각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어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최대한 고금리 빚을 없애는 게 목표여야 합니다. 전력을 다해 공격하라는 거예요. 여유도는 전부 가장 높은 금리 빚부터 갚으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팔고요. 할 수 있다면 추가 일도 하세요.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겁니다. 빚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해방감은 엄청나거든요. 모든 빚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고정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합리적인 금리의 학자금 대출도 관리 가능하고요. 하지만 비싸고 변동적이고 단기인 빚, 이게 수입이 끊기면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거기에 먼저 집중하세요. 네 번째는 자산 보호입니다. 생존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다음은 이미 쌓은 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두 가지 큰 실수를 해요. 패닉에 빠져서 전부 팔아버리거나 위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둘 다 현명하지 않습니다. 불황전 투자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정확히 언제 올지, 얼마나 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장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려는 건 바보짓이에요. 하지만 시장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서도 더 방어적으로 포지션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위험 고성장 주식에 집중 투자했다면, 특히 불황 때 박살나는 테크 같은 섹터라면 리밸런싱할 시점일 수도 있어요. 패닉 상태에서 전부 팔라는 게 아닙니다. 신중하게 일부 노출을 더 안정적인 포지션으로 옮기는 거죠. 탄탄한 재무제표, 일관된 현금 흐름,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사는 필수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로요. 빨리 부자 되려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난해지지 않으려는 겁니다. 전체 자산 배분도 봐야 해요. 은퇴가 가깝거나 앞으로 몇 년 내에 이 돈이 필요하다면 80, 90%를 주식에 두는 건 너무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불황이 돈 찾아야 할 바로 그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비중을 늘리거나 현금을 더 보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루해 보여도요. 리스크 관리는 수익 극대화가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게임에 계속 남아있는 게 목표예요. 2007년 말에 고위험 포지션에 풀베팅한 사람들은 2008년에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리밸런싱했던 사람들도 손실을 봤지만 살아남았어요. 바닥에서 패닉 매도를 안 했습니다. 아예 팔 필요가 없었죠. 사람들이 간과하는 보호수단이 하나 더 있어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장애보험,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명보험이요. 불황 때 일자리를 잃으면 회사가 제공하던 보장도 있습니다. 실업 상태에 의료 응급 상황까지 겹치는 건 최악이에요. 보장을 유지할 계획이 있어야 해요. 자영업자라면 보험이 제대로 들어있고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루하고 멋없어 보이지만 이게 어른들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암호화폐 투기나 쉽게 부자 되는 스킴이 아니라 지루하고 신중한 리스크 관리로요. 한 번의 나쁜 사건이 전부를 날려버릴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기회 포지셔닝입니다. 제대로 준비했다면 불황이 실제로 불을 만드는 순간이 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 모드에 있을 때, 자산을 팔 수밖에 없을 때, 지출을 줄이고 두려움에 물러날 때 준비한 사람들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할인된 가격에 자산을 살 수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열쇠가 있어요. 앞에 네 가지를 처리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현금 보유고가 없고 빚에 허우적대고 수입이 불안정하면 기회를 잡을 수 없어요. 물 위에 떠 있으려고 발버둥 치느라 바쁘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는 준비는 재앙을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투자 기회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현금을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상금 말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투입할 의향이 있는 추가 자본이요. 가격이 내려가면 뭘 사고 싶은지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부동산, 주식, 어쩌면 사업일 수도 있고요. 혼란 한가운데서 파악하려고 하지 않도록 지금 숙제를 하는 겁니다. 마인드셋 전환이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황을 순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것으로요.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불황은 부의 이전이 됩니다. 준비 안 한 자에게서 준비한 자에게로, 패닉에 빠진 자에게서 인내하는 자에게로, 과도하게 레버리지 쓴 자에게서 여유 자금 있는 자에게로요. 당신은 이 이전의 올바른 쪽에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심리적 준비입니다.
이게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재정적으로 준비돼 있어도 불황은 감정적으로 힘듭니다. 뉴스를 보면 전부 부정적이에요. 친구들이 일자리를 잃는 걸 봅니다. 집단적 불안을 느끼죠. 자신을 의심하고 결정을 질문하고 두려움에 마비되기 쉬워요.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 식단을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재정 뉴스 소비를 제한하고 불안을 먹고 사는 패닉 상인들과 둠스크롤러들을 피하세요. 침착하고 합리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거예요. 헤드라인마다 난리치는 사람들 말고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신뢰하세요. 끊임없이 의심하지 말고요. 인내심을 연습해야 합니다. 불황은 영원히 가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회복되고 경제는 회복되고 일자리는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끝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지금 내리는 결정들이 단기 두려움이 아니라 장기 사고에 기반한 거라고요. 정부와 중앙은행 얘기도 해야겠네요. 그들이 뭘 할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같은 선택을 해요. 인플레이션을 선택합니다. 빚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니까요. 돈을 찍어내서 빚을 갚게 만드는 거죠. 문제는 이게 현금 보유자들에게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부동산, 주식, 금 같은 실물 자산이 필요합니다. 돈을 아무리 찍어도 이것들은 가치를 지켜요. 중앙은행들이 지금 역사상 전례 없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자산은 2008년 이전 1조 달러에서 지금 8조 달러 넘게 불었어요.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를 시도했습니다. 일본은 중앙은행이 국채를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이건 일시적 조치가 아닙니다. 영구적이 됐어요. 시스템이 인위적 지원 없이는 버티지 못하는 거죠. 문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 부채는 작은 금리 인상도 감당 못할 수준이에요. 망했어야 할 기업들이 싼 빚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자산 거품은 이전 모든 버블을 작아 보이게 만들어요. 빚이 갚을 능력보다 빠르게 늘면 뭔가 터집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거나 빚 디폴트가 일어나거나요. 어느 쪽이든 부는 이동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로요. 통화 가치 하락은 자산 소유자에게 유리합니다. 부동산, 주식, 금은 가치를 지키지만 현금, 예금, 연금은 녹아내려요. 이건 느린 부의 이동이죠. 빚 디폴트는 빠른 이동입니다. 갑자기 자산이 헐값에 나오고 현금 가진 사람이 쓸어 담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은 아마 둘 다 겪을 겁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으로 천천히 녹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거죠. 똑똑한 돈은 이걸 알고 양쪽에서 다 이익을 봅니다. 국제 분산도 중요해요. 위기는 모든 나라를 똑같이 안 때립니다. 1997년 아시아 위기는 태국과 한국을 황폐화시켰지만 다른 나라는 괜찮았어요. 2010년 유럽 위기 때 그리스는 무너졌지만 독일은 강해졌죠. 앞으로 올 위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나라에 전부를 두면 안 됩니다. 여러 통화로 자산을 분산하는 게 좋아요. 원자재도 기회예요. 금, 은, 석유 같은 것들은 인플레이션 초기에 오르다가 불황에 떨어집니다. 패턴을 알면 양쪽에서 탈 수 있어요. 기술 회사는 조심해야 해요. 많은 기술 회사가 수익이 아니라 성장 스토리로 버팁니다. 위기 때 이런 회사들은 위험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돈을 버는 기술 회사는 더 강해집니다. 약한 경쟁자가 사라지니까요. 타이밍 얘기를 해볼게요. 너무 일찍 움직이면 기회를 놓쳐요. 너무 늦으면 가격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하세요. 부채 수준이 올라가고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가 준비할 때입니다. 현금을 모으고 빚을 줄이고 공부하세요. 그러다 위기가 오면 두려움이 정점일 때 행동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는 거예요. 이걸 분할 매수라고 합니다.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냥 쌀 때 더 많이 사고 비쌀 때 덜 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정말 힘들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로 행동하라고 할 테니까요. 호황 때는 왜 안 사냐고 하고 불황 때는 왜 사냐고 할 거예요. 이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언론은 호황 때 영원한 번영을 말하다가 불황 때는 세상의 종말을 예측해요. 계획을 세우고 지키세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선이에요. 복리의 마법도 이해하세요. 50% 싸게 산 자산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100% 수익입니다. 70% 싸게 사면 300% 수익이에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모든 위기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위기 때 번 돈을 회복기에 다시 투자하는 거예요. 2008년 바닥에서 사서 돈을 2배로 만든 다음 그 돈으로 다시 투자한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위기 매수와 회복기 재투자의 조합이 평범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요. 역사는 반복 안 해도 리듬은 반복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다가올 위기는 당신 미래를 파괴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창조하러 와요. 질문은 살아남느냐가 아닙니다. 준비됐느냐예요. 2026년 불황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이 틀릴 수도 있어요. 심각도가 예상과 다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지금 해야 할 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준비들은 경제가 뭘 하든 상관없이 의미가 있거든요. 특정 불황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재정 회복 탄력성을 만드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옵션과 유연성을 만드는 겁니다. 다음에 뭐가 오든 준비돼 있게 만드는 거죠. 재정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더 똑똑하지 않아요. 더 운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안 할 때 준비할 뿐이에요. 모두가 알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지루하고 신중한 단계들을 밟습니다. 폭풍을 견디고 기회를 잡게 해주는 지루한 기반을 만들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한테는 안 일어날 거라고 가정하지 말고요. 그냥 잘 될 거라고 희망하지도 마세요. 지금 통제권을 잡으세요. 보유고를 만들고 포지션을 강화하고 계획을 짜세요. 불황이 오면 그리고 결국 뭔가는 항상 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서 허둥댈 때 당신은 강한 위치에서 침착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차이, 그 준비가 생존하는 사람과 번영하는 사람을 나눕니다. 지금 결정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